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2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 해제, 동시행위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건입니다. 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자신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행지체에 관련해서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중도금 같은 경우에도 잔금의 이행기가 경과하게 되면은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게 되면은 중도금 및 지연이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이행 제공은 현실 제공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이행 제공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현실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의 준비를 해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수령하게 되면은 통지를 수령하는 그런 최고를 하게 되면은 이행 제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두의 제공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고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하지 않더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고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 뭐 예를 들면 상당한 기간이 일주일인데 뭐 3일 내로 이행을 하라라고 청구했을 경우에 3일 내로 이행을 하라 청구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내로 이행하면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일주일이 지나야지만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다 최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행위 같은 경우인데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정기행위와 계약 해제 요건인데요.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이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더라도 계약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행 지체의 경우가 불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행 지체가 되면은 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결혼식 날 음식을 배달해주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 이후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그렇게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제공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아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행 불능과 계약 해제권인데요.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행 불능의 경우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불능의 문제에 넘어가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민법 537조에 따라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대신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기서는 뭐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나 모두 다 이 경우에 다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상 청구권을 그러니까 이행불능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상대방은 이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급부가 불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상을 취득해야 되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신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토지가 수용이 됐다. 토지가 수용이 되어서 수용 보상금이 나왔다. 수용 보상금이 나온 경우에 이 수용 보상금을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능이 된 급부의 가름에서 나오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취득하였고, 불능과 대상 사이, 즉 이제 급부가 불능이 된 것과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불능인 급부와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됐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이 됐든, 이게 보통 이제 이행 불능에 대한 책임 문제에 넘어가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와 어떤 경우이든지 상관없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 급부의 가치를 넘더라도, 예를 들면은 X 토지가 수용이 됐는데 이 X 토지의 가치는 1억인데 수용 보상금이 1억 5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억 5천 전체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그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수용이 돼가지고 수용 보상금이 나왔다. 그럼 을은 갑에게 수용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X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을은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부만 X에서 수용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이게 X가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취급으로 넘어가서 갑, 을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정보배상을 청구하고, 마찬가지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537조가 적용이 돼서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53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법리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만약 이런 루트를 가지 않고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X가 수용 보상금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인데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죠. 자,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은 이러한 사정 변경에 있어서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사정이 변경되어야지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보증 계약 같은 게 해지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는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수령 불능이나 수령 지체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자체는 불가합니다. 즉,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이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수령이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상대방의 수령 지체의 경우에 이걸 이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그 다음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건의 보관 비용 같은 게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채권자 지체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이게 과연 수령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수령 지체를 이유로 해서,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지체 자체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당사자가 수령 의무를 약속하거나 또는 신의책상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즉 계약 상대방이 수령을 할 의무나 계약상의 협력 의무가 인정되고 수령 의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령 지체를,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자는 수령을 할 의무나 협력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령을 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뿐이지 채권자 자체가 수령을 해야 되거나 협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약속을 하거나 신책상 이게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계약상의 의무가 인정되니까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이 되어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채권자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나중에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변호사가 돼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의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자,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은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즉, 물권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계약 해제를 한 당사자, 이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상관없죠. 자,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했을 경우에 매도인은 예를 들면은 매도인이 갑이 을에게 X라는 부동산을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이전을 했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면은 갑은 을에게 X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제 이때 갑이 을에게 예를 들면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반환을 청구하는 거, 반환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두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4조에 따라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214조에 따른 말소 등기 청구권 또는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은 548조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가 그렇죠. 자, 이렇게 548조에 따라서 그 반환 청구라는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가 된 이유가 타인 권리 매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X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병이 소유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214조를 근거로 해서 등기의 말소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타인 권리 매매니까 소유권은 병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때 타인 권리 매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타인 권리 매매이지만은 소유권을 더 이상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이때 갑은 을에게 말소나 등기의 말소나 반환을 청구할 등기의 말소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직접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타인 권리 매매가 문제가 되니까. 자, 이때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214조를 근거로 해서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548조를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소유자 갑이 을, 병, 정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 그게 다 인용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과 정 사이의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것이죠. 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 청구가 인용이 되게 되면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 정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는 정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넘어간 기간 동안에 이제 정이 취득한 과실,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이 있죠. 이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이 있는데 이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에 해당하는 것을 법정과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건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법정과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 경우에 정은 병에게 법정과실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병이 정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는 214조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214조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548조에 따라서 병이 정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계약 해제로 인해서 병이 정에게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법정 과실에 사용하는 법정 과실이나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계는 정이 병에게 이행에 가름하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병이 정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때 214조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고 548조에 따라서만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갑과 을이 이제 갑이 X의 소유자인 상태에서 이행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갑은 214조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548조를 근거로 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548조가 되겠죠. 자, 원상회복 청구권은 이행 불능 시점이 아니라 계약 해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계약 해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도, 당사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은 그 손해배상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법리가 아니라 54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이익을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이제 악의의 경우에는 모든 이익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부당이득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되죠. 자, 이때 이자도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원래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면은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죠. 여기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실이나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1학기 때 공부했던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과실수취권 있잖아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과실, 특히 이제 천연 과실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되는 경우가 없고요. 법정 과실 같은 경우나 사용 이익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은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시점, 불능 시점에 가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인데요.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제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같은 것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이거는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에서 보겠지만은,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제 합의해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 해제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의해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을 유보한 경우, 이제 비록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합의 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합의 해제라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가 보호가 되는데요. 해제된 계약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도, 이제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도 제3자에 포함됩니다. 해제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가 되는데요. 해제 이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될 때 해제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왜냐하면 채권자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은 해제 이후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채권 양수인이나 채권 가압류, 압류권자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전부 추심 채권자 등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의사표시 하자, 예를 들면 통정허위 표시나 또는 이제 그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이런 경우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는 경우, 이런 비진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즉,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와 계약 해제의 경우에 제3자와 이제 의사표시 하자의 경우에 제3자의 범위가 다르죠. 계약 해제가, 예를 들면 채권을 양수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포함이 되지 않죠.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 채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 매매대금 채권을 갑이 병에게 양도를 했다. 병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병은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했을 때 제3자로서 보호가 되죠. 하지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병은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병이 을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의사표시하자, 통정허위 표시나 무효, 착오 취소 같은 경우에 제3자와 보호되는 제3자와 계약 해지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를 구분해야 되겠죠. 물론 두 경우 모두 다 무효인 경우, 취소인 경우 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보호된다라고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만 보호가 되는데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제3자 보호의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 보호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경우는 이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에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행위항변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행위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시행위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실의 제공이나 구두의 제공 두 가지가 있겠죠. 구두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이행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수령을 최고하게 되면 그 경우도 이행의 제공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 인용도 아니고 청구 기각도 아니고 일부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자, 그때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근데 이 동시행위항변권이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죠.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상환 이행 판결은 일부 인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부 인용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인용의 범위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인용이 될 건가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제 청구할 수 없다. 인용 기각이 되거나 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인용을 하거나 이러면 결론이 틀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 인용으로 상환 이행 판결의 결론을 적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결론을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시행위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시행의 항변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면은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을 해야지만 그래서 동시행 관계를 깨트려 줘야지만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상계를 불가하고 매수인은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제 이렇게 보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일정 부분 금전을 대여했다. 금전을 대여했다. 즉 이제 매매 계약과 별도로 갑과 을 사이에는 금전을 대여하기 위한 을이 갑에게 금전을 빌려준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상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매매대금 채권은 갑의 입장에서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자동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을은 갑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매매대금은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갑의 입장에서는 이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갑이 이 매매대금 채권을 대여금과 상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을이 갖고 있는 동시행위 항변권, 즉 네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을이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상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을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을이 상계를 하게 되면은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상계를 하게 되면은 을 스스로가 자기의 동시행위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요걸 만약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자동채권을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 말만 기억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안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안을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를 딱 정해서 이렇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사례로 기억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 여부인데요. 자, 동시행 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인이 매매대금 채무를 이제 일부를 공제해 주면서 매도인이 부담한 채무를 이행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 인수하지 않고 직접 이행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이행한 경우인데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있고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병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X의 가치가 2억이에요. 2억이면 이제 매매대금이 2억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갑이 병에게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병은 1억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경우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2억으로 정해야 되는데, 매매대금을 1억으로 정하고, 그 대신 매매대금을 1억 원 깎아주는 대신에 을이 병에게 직접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즉 이렇게 하는 이행 인수 약정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행 인수 약정을 했는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1억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당권이 이제 병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니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을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대신 병에게, 물론 이제 갑은 채무자이긴 하죠. 갑이 대신 병에게 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제 그 1억을 구상금, 매매대금 1억을 청구하는 것 외에 을이 부담하고 있는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갑이 대신 이행했음으로 인해서 갑이 을에게 구상금이나 또는 손해배상 채권 같은 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을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결과적으로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즉 이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이 1억이 되겠죠. 자, 이 매매대금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지만은 이 매매대금 외에 1억이라고 하는 이 구상금 채권이나 손해배상금 요 두 가지도 1억이라고 하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금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사안이죠. 그 매매대금에서 그 피담보 채무만을 공제한 것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직접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의 채권자한테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가 있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갑이 이행했으면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금 채권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안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매도인이 목적물에 설정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통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변제한 경우, 이건 이제 비슷한 사안이긴 한데 X에 대해서 이제 병이 요 X를 가압류했다. 가압류의 청구 채권이 얼마냐?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병이 갑에 대해서 1억을 갖고 있고 요 X의 가치가 2억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갑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병은 이제 가압류를 해서 나중에 압류를 한 다음에 즉 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X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을이 이제 이 소유권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1억의 채무를 을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제3자의 변제라고 얘기를 하죠. 제3자의 변제인데 이때 제3자라고 하는 을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 이사에 반해서도 변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 대해서 뭐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이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구상금 채권 오히려 이제 이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1억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는 이제 X가 2억이니까 2억의 매매대금이 정해졌겠죠. 이 매매대금과 1억이라고 하는 구상금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2억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갑이 이제 을한테 2억을 매매대금 2억을 청구했을 때 을은 동시행위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 내가 매매대금 2억의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소유권 이전과 플러스 1억이라고 하는 구상금 채권을 이행할 때까지 나는 너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구상금과 매매대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뭐 당연히 이제 1억이라는 금전이 2억이라는 매매대금이 있으니까 서로 상계되면 1억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2억 원의 이 매매대금 채권이 요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가 갑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을 때 을이 1억과 이제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을 당연히 상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상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상계 부분과 뒤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을은 이제 이 매매대금 채권 이제과 동시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이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행기가 동일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서 보는 상계가 가능하냐 여부와 같이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만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뒤의 내용들과 같이 상계 부분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쟁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도금을 이행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길이 도래했을 경우에는 중도금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잔금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라고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시행양변권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동시행양변권이 유추 적용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대여금의 반환과 영수증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의 반환과 차용증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는 아닙니다. 영수증은 동시행 관계인데,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가 다 변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는 좀 다르죠. 전세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는 담보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갖잖아요. 담보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말소 등기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저당권과 전세권은 나중에 이제 용익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당권과 거의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저당권의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의 관계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 차이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다음은 위험부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위험부담 문제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위험부담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해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즉 급부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만 이 전보배상 반대급부 자체가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매매계약상의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금전이 상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X와 Y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제 갑과 을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X가 갑의 이제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불능이 되었을 때, 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선택은 을은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서 끝나게 되겠죠. 을은 여전히 Y를 보유하게 되겠고, X는 불능이 됐으니까, 멸실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은 갑에게 X의 시가상당액의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을이 갑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 시가가 1억이다라고 하면은
1억의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도 을에 대해서 Y를 청구할 수 있겠죠. Y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걸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계약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었을 때 그때 을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갑도 Y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걸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은 해제하지 않고 X에 대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갑은 을에 대해서 Y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교환계약의 경우에 지금 요 문장에 말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해제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요 이제 을은 Y를 인도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을이 갑에게 1억의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이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요 1억도 이제 손해배상이지만은 요 매매대금도 금전이고 요것도 금전이기 때문에 둘 다 금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나 또는 전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환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채무자의 즉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이행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즉 53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부담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부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된 경우에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불이행해서 저당권이 실행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이런 경우 아까 이제 여러분들 살펴봤지만은 갑이 을에 대해서 X, 병에 대해서 2억, 그다음에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매매대금을 1억으로 해주면서 을이 병에게 직접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이제 이행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을이 1억을 이행하지 않아서 아까의 경우에는 갑이 대신 1억을 변제한 경우였는데 만약에 을이 1억을 이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병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제3자한테 경락이 되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갑은 더 이상 을한테 X를 인도해 줄 수 없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잖아요. 불능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불능이라고 하는 사유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불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또 두 번째 경우, 이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두 번째 경우는 채권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역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경우에 채무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이제 없고 그 다음 만약에 경과실에 의해서 멸실된 거지만은 채권자 지체 중에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영구적 이제 확고한 이행 지체와 동일합니다. 이행 거절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채무 불이행의 유형으로서 언급되는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를 파탄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약 관계를 파탄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행 거절과 마찬가지로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지도 않고 너한테 주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 파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이행 제공 없어도 원래 이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려면은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현실의 제공이어야 되죠. 두 번째 상대방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하고 이제 이행의 준비를 하고 상대방한테 구두의 제공, 이제 독촉 받아갈 것을 최고하게 되면 이제 구두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수령할 것을 최고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관계를 파탄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은 이때 그 채권자 지체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의 경우에는 그때의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이제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는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반대급부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구두의 제공도 없이 그냥 영구적 불수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위험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진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채권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하면요.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이 X를 넘기려고 해도 을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을인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자기가 계약을 체결을 잘못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면서 을이 이 X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지체가 당연히 갑이 을에게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는데 근데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 X가 수용이 됩니다. X가 수용이 되거나 뭐 멸실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갑이 을에게 반대급 이제 X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채권자 지체 중에 있다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당연히 갑이 을한테 X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지만은 538조의 위험부담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을이 영구적 불수령을 한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최소한 갑이 을에게 구두의 제공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이행의 구두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데 538조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갑이 을에게 X에 대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5번 판결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를 위한 수익 약정이 있죠. 제3자한테 권리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얘기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을이 부담하기로 병존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해준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병존적 채무 인수, 갑과 을이
이제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무를 을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이런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병존적 채무 인수가 모두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갑과 채무 인수인과 이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병존적 채무 인수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 인수에 대한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죠. 이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즉, 변종적 채무 인수를 한 다음에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이제 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질 수 있겠죠.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부분만큼을 을이 병한테 직접 지급하면서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해서 채무를 부담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당권의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가치가 2억인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을이 병한테 1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병이 지급해야 되는 인수가 채무의 인수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채무를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이행 인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바뀌는 거니까 잘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병존적 채무 인수나 이행 인수 둘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판례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행 인수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 관계를 인수하기로 한다, 포괄적인 계약 관계를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잠깐 좀 끊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보기보다는 이행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관계를 이제 갑이 을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채무를 인수하고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을 공제하고 이제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의 판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의 판례의 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갑의 지위를 을이 인수한다. 이런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이행 인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있고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있고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있죠. 이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그 다음 병이 수익자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는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과 을 사이의 관계,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에 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뭐 꼭 채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채권이 보통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니까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유약자와 낙약자는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그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병은 제3자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입니다. 요약자, 갑과 병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이걸 대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뭔가를 병한테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걸 이제 을을 통해서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 병과 갑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이더라도 낙약자의 급부는 유효하다. 만약에 이제 갑과 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을이 병한테 변제한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을과 병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 만약에 채권을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병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계속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최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권리를 억지로 떠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수익 거절로 간주가 되고, 자, 이 경우에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한 경우에는 불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약자에게 급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불능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이거는 반드시 수익자에게만 급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요약자에게 급부하는 경우는 뭐 누구한테나 급부하면 되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하게 되면은 요약자는 이제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이제 물건을 인도하면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 을이 있고 병이 있고 만약에 을이 동시행위항변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동시행위항변권을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일정 부분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을은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까지 병에 대해서 매매대금, 뭐 예를 들면 이게 2억짜리인데 이 중에서 1억을 을이 인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을은 갑이 을에게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병에 대해서 1억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행위항변권을 병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죠. 즉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을이 병에게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게 됩니다. 상계를 할 수 없게 되죠.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이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자, 기본관계 해제. 낙약자는 요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갑과 을이
수익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약자가 해제하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나 갑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나 모든 경우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을은 병에게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요. 병도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는 이유로 해서 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을이 병에게 1억을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 을이 병한테 지급한 1억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부당이득의 법리하고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같이 연결되는 건데 제3자한테 지급했다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한테 뭐 반환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부당행위 부분에 가서 전용물소권이나 이렇게 제3자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인데요. 자, 요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요약자는 갑은 을에게 너 병한테 1억을 지급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익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경우에 낙약자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수익자는 비록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관계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기본관계 해제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관계 해제 부분에서 이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 해제하는 건 허용이 될까 안 될까요? 합의 해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갑과 을은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의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갑과 을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상 이거를 합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좀 합의 해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사자가 네가 채무 불이행을 하고 내가 계약을 해제하자 이런 식으로 짜고 하는 경우에 합의 해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는 안 되고 계약 해제는 되는데 그런데 이 합의 해제가 이제 계약 해제가 합의 해제를 가장한 형태의 그런 계약 해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주차 이제 쟁점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